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650번 문제부터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자,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여러분 우리 BCG 매트릭스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뭡니까? 그 시장의 성장도 혹은 매력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냐 낮냐 고 여기가 저. 그 다음에 마켓시어가 우리 점유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을 때 총 4가지의 사업부가 나오는데 question mark, rising star, cash cow 마지막 뭡니까? dog 이렇게 되죠. 오케이. 요거였어요. 그쵸? 자 볼게요. 1번 산업이나 시장의 성장률과 성장률, 그쵸?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 MS, 사업의 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쵸? 자, 이번에 시장 성장률은 보통 10%를 기준으로 고저를 나눈다.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시장의 성장률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마켓시어가 높다, 낮다라고 하잖아요. 높다, 낮다. 이때 기준이 뭐냐면 성장률은 10%를 기준으로 이거 이상이면 고, 아니면 저라고 하고요. 마켓시어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고, 낮으면 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퀘스천 마크는 영역의 현금 흐름은 되게 긍정적이다. 여러분, 현금 흐름이 되게 긍정적인 파트는 뭡니까?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라이징 스타나 혹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캐시카우가 되겠죠. 퀘스천 마크는 사실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틀린 거는 정답 3번. 4번 캐시카우 영역일 때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캐시카우는 여기가 자금 젖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상 유지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죠. 스타 영역일 때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맞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51번. 자, 슌페터가 경영 혁신을 언급하면서 지적한 생산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슌페터는요. 기업 이윤의 원천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 언급했던 생산 요소가 뭐냐? 자, 이런 거죠. 기업가가 신상품 혹은 신기술, 새로운 자원, 새로운 시장 및 새로운 조직을 개발하는 창조적인 파괴 행위가 이게 뭐다? 슌페터의 경영 혁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뭡니까? 신상품, 신기술, 새로운 자원, 새로운 시장 및 새로운 조직 이런 것들 요게 아닌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은 아니죠. 나머지는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652번 카르텔. 여러분 카르텔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담합이라 그러죠. 담합. 이게 뭡니까? 비슷한 동종의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둘이 짝짝꿍해서 암묵적으로 이들이 하나의 회사처럼 행동을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가격을 높은 가격에 뭡니까? 똑같이 판매하는 거죠. 그게 담합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각의 기업은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렇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2번 동종 산업이 수평적으로 결합한 형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유회사면 우유회사끼리, 철강회사면 철강회사끼리. 3번 기업 결항 중 가장 강력한 형태다. 아닙니다. 카르텔은 담합은요. 사실 굉장히 쉽게 와해됩니다. 잘 깨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형태가 아닙니다. 왜? 법적으로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짝짝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잘 와해되려는 성질을 활용을 한 게 뭐냐?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쓰는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뭐냐? 만약에 담합을 했다가 담합을 한 회사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담합했다라고 자진납세를 하면 그 회사는 과징금을 굉장히 낮게 혹은 면제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653번 균형 성과표 앞에서 많이 했죠. 고려하지 않는 관점, 고객,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재무, 학습 및 성장 관점, 내부 프로세스 아닌 건 뭡니까? 2번 경영 전략 관점. 654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654번. 자,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맞는 거. 자, 보겠습니다. 1번.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정확하네요. 정답 1번.
2번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와 부하 간의 교환 관계, 상사와 부하 간의 교환 관계에 의한 리더십은 뭡니까? 그렇죠. 변혁적 리더십과 자주 비교하고 있는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이 될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3번 거래적 리더십에는 리더가 부하들이 자기 통제, 셀프 리더가 나오는 건 항상 뭡니까? 그렇죠. 슈퍼 리더십이 되죠. 슈퍼 리더십. 4번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며 예외에 의한 관리. 예외에 의한 관리는 뭡니까? 예외에 의한 관리. 그건 바로 거래적 리더십. 그래서 틀렸고. 5번 관리 격자 모형.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과업 중심적 리더십이 아니라 뭡니까? 9.9형. 이걸 뭐라고요? 이상형. 다른 말로 팀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655번.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경쟁자 이익, 고객층, 가격 변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입기의 경쟁자는 적거나 소수입니다. 그쵸? 왜? 혁신층이 주로 고객이기 때문에 이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다들 경쟁사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쟁자가 증가하다가 성숙기에 가장 높고 쇠퇴기에 줄어들겠죠? 맞네요. 1번은 맞네요. 자, 2번 이익은요. 도입기에는 없거나 마이너스, 그렇죠? 거의 없거나 그 다음에 혹은 이익이 아예 손실 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가 성장기에 차츰 이익이 창출되기 시작했다가 성숙기의 최대점을 찍고 성숙기 후반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점차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쇠퇴기에는 마이너스 점차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3번에 고객층, 이것도 맞네. 고객층은 도입기의 혁신층, 성장기의 조기 수용자, 성숙기의 조기 다수자, 그 다음에 쇠퇴기의 후기 수용자. 오케이? 자, 가격은요. 도입기에는 원가 가산 가격입니다. 그렇죠? 제품 가격을 얼마로 매겨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 제품의 원가에다가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 형식을 많이 쓰고요. 성장기부터는 경쟁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드디어 시장 침투 가격, 즉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성숙기가 되면 대다수의 이제 그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경쟁자와 비슷한 가격으로 갔다가 마지막 쇠퇴기 때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뭡니까? 인하해야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5번 매출액은요. 도입기는 매출액이 낮고요. 성장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성숙기에 정점을 이루다가 성숙기 후반부터는 매출이 감소하죠. 그리고 쇠퇴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볼 겁니다. 정답 4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거 그거죠. 거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 가격 요거는 반드시 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문제에 틀린 걸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입기에는 뭐냐면요. 원가 가산 가격이죠. 원가 가산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장기는 시장 침투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시장 침투. 그 다음에 성숙기는 뭐가 됩니까? 성숙기는 경쟁자 대응 가격, 경쟁 대응 가격. 그 다음 쇠퇴기 이제 가격 인하를 주로 많이 하죠. 이거가 좀 틀린 보기로 자주 나와서 꼭 좀 하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6번. 외부 주주와 경영진, 주주와 채권자 등 외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과 관련된 비용.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대리인 비용이라고 그러죠. 한번 정리 잠깐 할까요? 요 세 가지. 자, 대리인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감시 비용과 그 다음에 확증 비용과 마지막 자녀 손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각각 특징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정리 좀 합시다. 감시 비용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주가 사장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그렇죠.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감시 비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감시 비용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CEO를 감사하는 감사들을 두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확증 비용은 뭐냐면요. CEO가 자기가 내가 대리인으로서 주주들의 주인들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이라고 해서 확증 비용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회계 감사 받는 거. 회계 감사.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들 회계 감사를 하려면요. 당연히 공인 회계사한테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검증시키는 거. 그게 확증 비용. 자녀 손실은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손실은 대리인이 주주의 말을 열심히 잘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리인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좀 잘못된 어떤 선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자녀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녀 손실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리인의 의사 결정과 그 다음에 주주의 입장에서 본 최적 의사 결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괴리로 말미암아서 주주가 감수하게 되는 부의 감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자녀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는 대리인 비용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각각 묻는 걸로도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자, 657번 볼게요.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가 도달하기까지의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 자, 부분 시스템이 아니라 뭡니까?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 관리하는 작업 흐름으로 채찍 효과를, 그렇죠.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 뭐였습니까? 부분의 관리가 아닌 전체 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그렇죠? 공급 사슬망 관리, 됐죠? CRM 뭐였습니까? 그렇죠. 고객 밀착 관리, 식스시그마, 통계 품질에서 나오는 거. 지트 무재고 시스템, TQM은 뭐예요? 전사적 품질 관리. 오케이. 자, 658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1번. 제조기업이 원재료의 공급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전방통합이라고 한다. 봅시다. 원재료, 제조기업이, 자, 보세요. 이게 원재료, 제조, 유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조기업이, 자, 지금 우리가 생산 과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원재료 공급업자, 요거를 통합하는 건, 요거 뭡니까? 요거는 후방통합이죠. 바로 틀렸네. 정답 몇 번? 정답 1번 되겠네요. 2번, 기업이 유사하거나 동종업체를 인수하는 건 수평적 통합이죠. 그렇죠. 3번에 기업이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신사업으로 진출해서 여러 기업을 지배할 경우 이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복합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에 제조기업이 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을, 자, 제조기업이 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거 뭡니까? 전방통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네요. 5번에 기업이 핵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외부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외주 혹은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다 맞네요. 정답 1번. 그 다음 659번.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이 아닌 것은 사회문화 외부 환경, 법률 외부 환경, 경제정책 외부 환경, 정치 외부 환경, 회계 시스템은 내부 환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5번. 660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CSR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 4가지. 첫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첫 번째는요, 경제적 책임입니다. 이 경제적 책임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바로 기업이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단위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책임질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게 경제적 책임.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법 구조 내에서 경영 활동을 시행을 해야 된다. 오케이,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준수해야 된다. 그거. 세 번째 뭡니까?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이 윤리적으로 기업이 법 규정을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윤리적 책임이에요. 마지막 4번째 뭡니까? 자선적 책임이라 그러죠. 자선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기업에게 지우는 명백한 의무는 없지만 개별적 판단이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책임으로 사회적 기부 행위나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 혹은 보육시설 운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선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바로 3번. 기업의 주주 부의 극대화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3번 됐죠? 그 다음
66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핵심 역량에 대한 거예요. 볼게요. 핵심 역량은 아웃소싱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죠. 왜냐? 바로 가장 회사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외주를 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 그게 뭡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논리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해도 된다라는 것에 어찌 보면 핵심 역량은 뭡니까? 그렇죠.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 잘할 수 없다.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뭐다? 좀 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싸게 할 수 있는 회사를 가져가는 게 좋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거고, 2번. 최대한 많은 종류의 핵심 역량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핵심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으니 잘할 수 있는 거 몇 개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최대한 많은 종류를 본다라는 게 좀 틀렸네요. 그렇죠? 보통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나이키죠. 이 나이키는 핵심 역량으로 뭘 보냐면 제품의 R&D와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마케팅 요것만 봅니다. 그래서 나이키 본사에서는 이것만 핵심 역량으로 여기서 집중하고 있고요. 나머지 생산, 유통,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어떤 그 업무들은 다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3번 핵심 역량은 주력 사업과 비주력 사업의 구분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력 사업이 될 수 있고 아닌 것도 되겠네요. 4번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핵심적 능력이다. 그렇죠.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량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5번의 핵심 역량의 명확한 설정 및 전사적 차원의 이용이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죠? 최근에 와서 핵심 역량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업의 경쟁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 2번 됐네요. 자, 662번 한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기능 조직의 형태에 팀제 형식의 운영 방식이 결합됩니다. 구성원들은 기능 조직과 같이 생산, 판매, 재무 등 기능별 분류에 속하고 동시에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에 투입된다. 명령 및 보고 체계가 이원화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인사,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생산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기능 부서의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생겨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견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견이. 원래 이 사람들 여기 소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파견이 됩니다. 그럼 여기 파견된 사람이 합쳐져서 프로젝트 1의 팀이 되고 여기 파견된 사람 합쳐서 프로젝트 2의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인사팀에 소속된 동시에 프로젝트 1에도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직을 뭐라 그래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그러죠. 정답 3번.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앞쪽에서 다 했던 거라서 넘어갈게요. 663번 하나 체크합시다. 이거 앞에서 안 배웠던 거라서 홉스테드의 문화 차이인데요. 663번 국가 간 문화 차이와 관련해서 홉스테드가 제시한 문화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정리 한번 하죠. 홉스테드가 문화 차원의 척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그 네 가지,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의 네 가지는 첫 번째 뭡니까? 권력거리. 첫 번째 권력거리, 두 번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남성과 여성.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마지막 네 번째 불확실성 회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네 가지예요. 홉스테드의 그 문화 차원 네 가지.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요. 아닌 거는 뭐 쉽죠? 그러면 정답은 오케이. 4번 되겠네요. 자, 664번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 직무의 의미감과 관련 없는 요소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거든요. 자, 관련 없는 거. 예전에 한번 했죠. 이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거 5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술의 다양성,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 세 번째 과업의 중요성, 네 번째 자율성, 다섯 번째 피드백이에요.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뭡니까?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렇죠. 종업원들의 심리에 그 의미감에 영향을 주고 자율성은 책임감, 마지막 피드백은 지식 향상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닌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요 두 개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지난번 했던 건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65번 이것도 앞쪽에서 한번 했죠. 우리가 그때 마케팅 할 때 한번 했죠. 마케팅에서 소비자 우리가 그 뭐였죠? 소비자 행동론에서 그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을 때 자, 다음 대안 평가 방식 중 TV 제품을 구매를 할 때 특정 속성 하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일단 뭡니까? 이거 비보완적 방식이죠. 그 비보완적 방식에서 이건 뭐예요? 바로 사전 편집식이죠. 정답 1번. 나머지 뭡니까? 연속 제거랑 결합식, 분리식 앞쪽에서 다 설명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666번. 페어리 주장한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연결이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맞는 거. 1번 기술활동. 그렇죠? 생산, 제조, 가공. 정답 1번. 자 나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는 이건 상업활동이 아니라 뭡니까? 요게 관리활동이죠. 요게 관리활동. 그렇죠? 그 다음 구매, 판매, 교환. 요거는 뭡니까? 회계활동이 아니라 요게 상업활동. 그 다음 네 번째 재화 및 종업원 보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보전적 활동. 그렇죠? 재화 및 종업원 보호. 마지막으로 뭡니까? 원가 관리랑 예산 통제. 이게 뭐예요? 이게 회계 활동. 오케이. 정답은 오케이. 1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667번. 사이먼의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근대적 관리론에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버나드의 협동체계론. 이 버나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나드는 뭐라고 했냐면요. 협동체계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 게 맞냐. 그건 바로 조직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직의 조직의 내부. 여기가 바로 조직의 대외라고 했을 때 조직 내부에서 종업원이 회사에다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죠. 그럼 회사는 이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뭘 합니까? 그렇죠.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 합니까? 그렇죠. 밖에 있는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럼 고객은 이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에 걸맞는 뭡니까? 돈을 지불해요. 그럼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면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력을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 그거에 상응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약간 더 많은 뭡니까? 월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내적 균형과 그 다음 대외적 균형, 즉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이 대외적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 그렇죠. 조직의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바로 협동체계론입니다. 즉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동을 해야 된다라는 협동체계론이에요. 이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의 바늘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바늘 이론. 사이먼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늘 이론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바늘 이론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바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바늘 하나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바늘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그 바늘이 전체적으로 그 바다의 모래사장에 쫙 뻗어 있다고 해볼게요. 바늘이. 그러면 여러분 베스트의 의사결정은 뭐냐? 그건 우리가 그 모래사장에 있는 모든 바늘을 다 찾아보고 거기서 최고의 바늘 하나를 딱 찾아내는 게 그게 뭡니까? 그 베스트 의사결정이긴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왜?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한정된 인간의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베스트 솔루션을 인간이 의사결정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아무거나 뽑는 거는 또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모래사장에서 한 요쪽 부분 좀 찾아보고 요쪽 부분 한번 찾아보고 여기 부분 찾아봐서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것들 하나를 뽑아내면 그게 뭐가 되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근간해서 만든 이론이 이 바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은요. 바로 근대적 관리론에 해당되는데요. 근대적 관리론에 해당되는데 이 근대적 관리론은요. 대표적으로 인간관을 뭘 가지고 있냐면요.
관리인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인 모형. 이 관리인 모형은 앞쪽에서 설명한 고전적 전통적인 관리론에 해당되는 테일러 혹은 포드 혹은 페열 혹은 베버,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관리인은 경제적 모형과 경제적 인간 모형과 그다음 뭡니까? 두 번째 호손 실험으로 나온 인간관계론이죠. 거기서 말한 사회적 인간관의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알맞지 않은 거. 1번 사회인 가설. 사회인 가설의 인간관계론이니까 틀렸죠. 뭡니까? 방금 이야기한 거. 관리인 가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2번 버나드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거 맞죠? 3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전제와 사실전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했고요. 4번에 조직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권위나 자기 통제를 주장을 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에 가치전제란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합리성이란 걸 바로 사이먼의 반을 이론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정답 1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68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경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주로 기업의 전반적인 계획 업무에 집중한다. 정확히 맞죠? 전략적 업무. 2번 전문 경영자는 소유 경영자가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대리인은 전문 경영자가 아니라 이런 경영자는 고용 경영자라고 합니다. 고용 경영자. 정답 몇 번? 2번. 3번 직능 경영자는 말 그대로 기능과 관련된 경영자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별 팀장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무, 회계, 인사, 기능에 중점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4번 일성 경영자는 그렇습니다. 현장 실무와 관련된 거. 마지막 소유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과감한 경영 혁신이 가능하다. 왜? 자기 거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오케이. 정답 2번. 오케이. 669번 한번 했던 거네요. 이거 했고. 자, 669번. 다음 중 노조 가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임의로 채용 가능한 거. 뭡니까? 쉽죠? 오픈숍. 자, 하나 더 해볼까? 가장 노조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샵 제도는 뭡니까? 클로즈 샵. 오케이.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7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직적 통합은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을 말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전거 부품 업체가 자, 요러면 세 가지 한번 그려놓고 해볼까? 자전거 부품 업체가 자전거 제조업체를 통합하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앞쪽 거를 통합한 거죠. 요거 뭐가 돼요? 전방 통합이 되겠네요. 오케이,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수직적 통합은 생산 비용이나 시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이 각각의 원자재를 내 걸로 가져오니까 훨씬 더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걸로 가져오니까 이제 원가가 훨씬 더 다운될 수 있죠. 3번 수직적 통합 시 관리의 유연성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죠. 그래서 흔히 수직적 통합을 했을 때는요. 단점이 뭐냐?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답 3번. 4번 수직적 통합은 제품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경로상에서 공급자나 수요자를 통합하는 전략이다. 그렇죠? 이런 공급자, 공급품하는 공급업체 요런데 혹은 나중에 요 뒤쪽에 있는 요런데 요런 거 통합하는 거죠. 5번 수직적 통합은 내부와의 한 형태다.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뭡니까? 그렇죠. 외주화. 뭡니까? 아웃소싱. 정답은 오케이 3번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